네, 사실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는 저는 이분을 휴머니스트라고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김영환 하면 떠오르는 타이틀은 주사파 운동의 대부, 사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이틀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막 변절자다, 배신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으셨고 한데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많은 타이틀 중에서 특히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가장 좋다라든지 한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북한 인권운동가, 뭐 그런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인권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원하죠. 근데 뭐 주사파의 대부라는 게 실제로 제가 과거에 주사파의 대부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뭐 주사파의 대부라고 불린다고 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변절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떤 변절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런 북한 민중의 그런 참혹한 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민중에 대한 충실성, 민중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을 저버린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변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강연을 듣던 중에 그 부탁을 드렸던 문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중간 당선자를 잠시 일련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땡땡이다. 북한 인권은 양심에 띄우는 편지다. 라는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멋있는 말이요. 네. 이 보내신 분께서는 이유는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양심에 띄우는 편지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이름은 저도 모르고요. 번호 뒷자리 5605이신 분께서는 이따 나갈 때 상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인권은 양심에 띄우는 편지다 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고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실은 모르는 척하고 잊은 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가 뭐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양심에 띄우는 편지라는 것은 이런 북한 인권을 보고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나의 양심에게 한번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다음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공산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정권도 붕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림도 없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저 어린 지도자가 정말 어림없는 일이다. 금방 붕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꽤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공고히 권력 체계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향후 이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해 올 수 있었던 이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정은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던데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은 뭐 김일성 죽었을 때와 김정일 죽었을 때는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김일성 죽기 전에 김정일이 그 후계자로 선정된 게 1973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데뷔한 것도 74년이고 김일성이 94년에 죽었으니까 후계자로 선정되고 나서 20년 후에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고 권력 어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물론 뭐 일설에 의하면 2007년 혹은 2008년부터 후계자가 내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불과 한 5년 뭐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케이스와 김정은의 케이스는 이제 많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동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서구적인 서방적인 관점에 보면 폐쇄 국가이지만,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 구소련만 하더라도 그때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소련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터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터걸이라는 게 뭐냐? 인터걸이 뭔가 하면 외국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춘을 하는 그런 젊은 소련 여성을 두고 인터걸이라고 해요. 인터내셔널 걸이라는 그런 약자죠, 인터걸.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만큼 외부 손님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외부 손님들이 많다는 거고, 둘째는 그 외부 손님들이 들어와더라도 감시가 그만큼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몇천 원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그건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소련도 그랬지만 뭐 어떤 동독이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 이런 나라는 더 이렇게 더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유럽의 어떤 분위기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붕괴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철저히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그는 지금도 폐쇄적이지만 과거 80년대에는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뭐 완전히 폐쇄됩니다. 어떤 사소한 외부 정보도 철저하게 차단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뭐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걸 뭐 사소한 그런 어떤 단서까지도 북한 주민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런 국제적인 그런 어떤 영향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런 권력 유지에 관해서 김일성도 좀 그렇지만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는 약간 편집정적일 정도로 아주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그런 걸 관리해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철저하게 권력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북한 체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통일을 맞이한 그 상황 사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정말 난세가 그야말로 될 텐데, 이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이 청년들이 그런 난세의 정말 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이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저한테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지금 대학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큰애는 한 달 반 전에 군에서 제대했고, 둘째는 한 달 후에 군에 입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서 우리 애들하고 동갑인 사람들도 있겠죠. 뭐 대부분은 우리 애들보다 몇 살씩 나이 많은데, 근데 보면 말로 아무리 이 진짜 미래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파도를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하는 사람에도 이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진짜 한계가 있어요. 저는 고통, 방금 아까 내가 난세라고 설명했던 그런 거를 직접 닥치지 않으면 잘 훈련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나치게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어렵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 과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고이카 같은데 이제 지원해서 뭐 외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인권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내 활동 중에서도 좀 더 액티브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직에 단체에 가담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더 이렇게 당장 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에 뭐 입사를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게 뭐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은 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통일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길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타이틀 중에서 또 강철이라는 그 타이틀을 참 좋았는데 멋지지 않을까요? 강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그 강철 서신을 통해서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사실 글을 쓰신 건데 그 강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정말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더라도 이 내면을 강철같이 다듬고 있으면 어떤 미래에도 사실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 뻔한 말이겠지만 너무 흔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이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그럼 위원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이전 한반도에 결국에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민족적인 그런 국가적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면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다가 이름 모르게 숨져간 분들, 특히 북한의 감옥에서 혹은 북한의 그런 어떤 정보기관 조사실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재형당하신 분들, 정치적 수용소에 돌아가신 분들,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그런 화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런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 체제가 설사 붕괴되더라도 붕괴된 이후에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도 그런 수없이 많은 낭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제가 그런 좀 편안하게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올까 이런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 민주화가 될 때까지, 북한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이 안정된 반석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저에게 부과된 그런 임무, 사명 이런 것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열성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주사파 운동의 대부로 불리셨지만 현재는 북한 인권 운동의 대부가 되신 사실 김영환 위원님이신데 이 말씀을 나누던 중에 또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이런 최종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총 4분을 드리기로 했고 첫 번째 아까 중간 발표자에서 한 분이 선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3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인권은 인류 진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 상당히 거창한 대답이 들어왔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것의 이런 해결 여부에 따라서 지구촌 인권 문제에 명암이 갈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인류 진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 불금을 포기하고 이 북한 인권을 위해 모인 청년이랑 뭐가 다 달라도 다른 것 같은데 9776번님 어디 계신가요? 얼굴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뭐 부끄러우면 손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기 가장 앞에 앉아 계시던 분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인권은 안녕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더 이상의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은 안녕하지 못하죠. 7890님 어디 계신가요? 네, 7890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마어마한 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 봄을 앞둔 눈꽃이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성글게 떨어지는 눈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눈꽃은 사라집니다.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북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듯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꽃과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이런 짧은 글을, 한 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을 또 시대 정신을 쓰는 시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시인이 이 중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얼굴 한번 봐야겠습니다. 6801님 어디 계신가요? 나란히 저는 이런 봄을 앞둔 눈꽃 이런 표현이 나와서 여성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했는데 정말 위원님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젊은 청년들? 그럼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또 열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대학생 때 같았으면 사실 정말 금요일 저녁에 절대 안 왔을 거고요. 사실 그리고 또 뭐 지금 8시 반, 9시 정도에 끝나면 아직 금요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젊은 청년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본인의 생각이랄까 혹은 질문이랄까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네, 저 뒤에 여성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후견하면 어차피 유력이 없어서 안 들어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특히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거에 중국이 많이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으로도 개입할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후견하면? 북한 체제를 만약 어떤 굉장히 흉포한 어떤 김정은 체제를 몰아내는 흉포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걸 기존 계획을 완전히 무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 개입한다든지 그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기존의 중국 기업이 북한 정부하고 맺은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한테 맡기든 누구한테 맡기든 현대사회에서 일반 기업의 그런 계약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북한이 계속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되죠. 그래서 북한이 막 내전이 길어지면 안 되죠. 내전이 길어지면 중국 군대가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 군대 개입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그런 것만 약속한다면 얼마든지 대한민국한테 넘겨주고 중국 군대는 철수하겠죠. 그게 자기들 이익에 부합되죠. 그것이 아니고 중국 군대가 계속 남아서 북한을 통치하려고 한다면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재판 사태가 되겠죠.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중국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익은 이익대로 찾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한테 넘기면 자신들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고 중국 기업은 북한에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투자한 기업의 이익은 보존이 되니까 현대 사회에서 개별 기업의 그런 어떤 사적인 계약은 그 어떤 형태로도 침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정말 도역대 같은 뭐 탈레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건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한국이 들어오든 중국 정부가 들어오든 미국 정부가 들어오든 또 어떤 누가 들어오더라도 개별 기업의 이건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이 접수한다 그러면 뭐 자기들이 불리할 게 내가 볼 때는 불리할 게 전혀 없죠. 그러면 네. 아까 흡연하신다는 게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보다 정치적으로 정권을 통치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성국가로 만든다는 그런 거죠. 네, 또 질문 혹은 하고 싶은 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아까 그 인류의 향방 그 문자 보내주신 그 또 한마디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바이트 기자단의 김석희라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제 어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어떤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중간에 가는 자를 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국의 동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좀 역사적으로 보듯이 사실상 자주적인 통일이 되지 못하면은 통일이 돼서라도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정말 자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위원님의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생적으로 힘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가야 하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통일 불방문을 외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이 실제로 주변 국가들의 동의 없이는 독일 통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어떤 전성 국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당시 서독 총리였던 콜 총리가 뭐 아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한반도는 국제법적으로 어느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없고 그냥 통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별로 필요한 건 아닌데, 다만 한반도의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현실상 중국의 동의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뭐 국제적 영향이 많이 있지만 한반도 통일에는 미국 개입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영향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약소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국제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영향이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실 한중 경제 관계 지금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럼
한미 무역, 한일 무역을 합친 것보다 한중 무역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투자 관계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그 외에 뭐 하여튼 모든 부분야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한 거의 60~70%가 중국 유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거를 사실 한중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미 되어버렸고 특히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조 관계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에 더 밀접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의 어떤 성향도 그렇고 굉장히 독립지향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몇십 년 동안의 그런 대외적인 정책을 볼 때 굉장히 거칠고 어떤 약간 주변국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자유권을 뭐 심하게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단계 통일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할 거지만 최종 단계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협조를 얻지 않으면 통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어떤 최대한 고하되 내가 볼 때는 통일된 이후에는 그 때문에 중국한테 뭐 휘둘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통일은 그 전체 과정을 본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그런 길일 것이다. 그렇게 좋은 답변이 되었나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시간없어서 두 번째 질문 하나 질문이 더 있었죠. 짧게 그러면 예, 답변을.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 통일을 위해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일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국가기구를 통일준비위원회 국가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그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통일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여전히 약간은 좀 소극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좀 서사나 논리가 굉장히 명확하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확할 수는 없겠지만 복잡한 삶이기에 더더욱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또 명확한 대답을 내려보는 것이 참 유의미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청중분께서 보내주셨던 문자처럼 북한 인권은 양심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 북콘서트를 듣고 돌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인의 마음속에 편지 한 통씩을 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디령한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